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병자호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은 정묘호란에서 이어지는 사건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정묘호란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정묘호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병자호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묘호란은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통해 새롭게 왕위에 즉위한 인조가 명나라와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후금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두는 강력한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후금이 자기의 적인 명나라가 조선과 친하게 지내자 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까지 더해져서 결국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온 것이 정묘호란이었죠. 정묘호란은 원래 후금군의 목표였던 모문용을 제거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이 조선을 더욱 깊숙이 공격할수록 뒤에서 명나라가 기습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점점 쌓이면서 후금 측이 먼저 화의를 요청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정묘호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나름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조선과 후금은 서로 위태위태한 외교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이 끝난 이후에도 이 조선의 인조는 명나라에 대한 강한 사대 정책 그리고 후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외교만 유지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나라는 갈수록 더 망해가고 후금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정묘호란 당시에 후금은 조선과 대등한 형제 관계를 맺되 조선이 후금의 물자와 세패를 바친다라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었는데요. 후금은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조선에 이 더 많은 물자와 더 많은 세패를 요구해 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정묘호란이 끝난 이후에도 국경이었던 압록강 너머로 후금의 사람들이 일부 넘어와서 조선 사람들을 약탈하는 등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죠. 이럴수록 조선 내부에서 후금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큰 사건이 연이어 3개가 터지면서 병자호란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건은 후금의 홍타이지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묘호란 당시에는 후금이 조선과 서로 대등한 형제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금이 이제 점차 강해지면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 엄연한 수직적 관계인 군신 관계를 조선에 요청해 오기 시작한 것이죠. 조선의 입장에서 군신 관계라고 하는 것은 황제 국가인 명나라하고만 맺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랑캐 국가인 후금이 조선에 요청을 해온다. 조선의 왕 인조는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전쟁까지도 불사르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은 인조의 비, 왕비 인열왕후가 사망한 장례식에서였습니다. 인열왕후가 사망하자 후금 측에서도 문상을 하기 위한 사신을 보내왔는데요. 이 문상차 온 후금의 사신들이 인열왕후의 장례식에서 또 한 번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 측은 이 후금의 사신들을 푸대접하고 감시까지 붙이는 등 굉장한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연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입니다. 후금의 홍타이지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군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 사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 황제 국가는 명나라밖에 없었는데요. 점점 더 힘이 커지던 후금의 홍타이지가 1636년 4월 기존의 국호였던 금나라 대신 청나라라는 새로운 국호를 발표하고 동시에 홍타이지 자신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주변 국가의 사신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 예식을 거행했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에 조선의 사신들도 가 있었는데 조선의 사신들은 정말 배짱 있게 유일한 황제 국가는 명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황제로 즉위한 홍타이지에게 절을 하는 것도 거부하고 황제라고 부르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후금 측에서 준 국서, 그러니까 외교 문서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닥에 버리기까지 했죠.
그러자 어느 정도 조선을 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홍타이즈는 조선 측에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선의 왕자들 그리고 대신들을 청나라로 보내지 않으면 조선을 공격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성 메시지였죠. 조선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1636년 겨울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니 이것이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청나라가 분명하게 조선을 공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고의 방어 전략을 구상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조선은 군사적으로도 열세에 몰렸고 군사 지휘관들의 어이없는 실책까지 연달아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두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636년 12월 초 도원수였던 김자점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최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자점은 이 보고를 조정에 올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냥 무시해 버렸고요. 얼마 후 12월 6일이 되어서 이번에는 용골산에서 청나라 군대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가 피어올랐음에도 또 한 번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원수 김자점이 전투를 회피하고 있는 동안에 청나라 군대는 너무 손쉽게 수도 한성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죠. 결국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온 지 열흘이나 지난 12월 12일이 되어서야 조선 조정은 청나라 군대의 침입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정묘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요. 강화도는 수도에서 가깝기도 하고 또 강화도 주변이 거센 물살로 가로막혀 있어서 방어에도 유리하다는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묘호란 때의 경험으로 청나라 군대는 이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수도 한성을 지나 바로 강화도로 진격했죠. 이렇게 강화도로 피난할 길이 모두 막힌 인조는 차선책인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조는 자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이제 수도를 떠나면서 수도 한성의 성문을 전부 잠궈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도 한성에 있던 백성들은 밖으로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안에 갇혔고요.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에 의해 엄청난 사륙과 포로 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왕자들과 대신들은 강화도로 피난하는데 먼저 성공했었는데요. 지금 청나라 군대가 강화도로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강화도 관찰사 김경징은 청나라 군대는 수군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전혀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는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경징은 주변의 왕자들과 대신들의 부탁과 조언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명령과 지휘를 내렸는데요. 계속해서 태평하게 있다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야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김경징은 청나라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 태운 나룻배를 타고 그냥 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강화도는 청나라 군대에 의해 완전히 점령됐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의병들과 군사들이 일어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고립되었고 인조를 돕기 위해 남한산성으로 몰려드는 군인들과 의병들은 일찍이 청나라 군대에 당해 모두 남한산성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인조는 조금씩 항복을 고민했는데요. 그 무렵에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결국 인조는 45일 만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궤 9고두를 행했고 손해가 아주 막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아주 짧은 전쟁이었지만 그 피해는 어쩌면 임진왜란 때보다도 더 심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포로 문제였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사기 진작 그리고 노동력과 상품으로서의 가치 등 갖가지 이유로 병자호란이 이루어지는 45일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포로를 납치해 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중국으로 끌려간 포로의 수를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까지도 추산하는데요. 이렇게 5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한 사람은 척화파였던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최명길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인조에게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나라 군대가 더 내려올 수 없게 인조가 국경인 압록강 강변까지 나아가서 청나라 군대를 상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인조는 이를 무시했고 자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시간을 벌겠다고 성문을 잠궈버리기까지 했죠. 뭐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포로들이 납치되었다는 거. 인조 정권 당시의 인구수를 많게 잡아도 10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50만 명이라고 하는 포로 수는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이나 되죠. 그만큼 인구 감소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건 포로로 인한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적인 마찰이었습니다. 이 병자호란은 조선의 인조가 청나라에 일방적으로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인조, 조선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와 포로를 놓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됐고요. 심지어는 청나라가 조선으로 몰래 도망치는 조선인 포로들을 다시 청나라로 송환해라 라는 요구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조선으로 돌아왔다가 국가에 의해 다시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은 뒤꿈치가 잘리는 잔인한 형벌을 받기도 했죠. 조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속한비, 그러니까 몸값을 내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몸값이라고 하는 게 그쪽에서 부르는 게 값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천정부지로 가격이 높아지기도 했고, 정말 가난하고 평범한 일반 평민들은 몸값을 마련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인 조선 입장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수의 포로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몸값으로 청나라에 지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죠. 간신히 살아 돌아온 여성 포로들은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은 환향녀 취급을 당하면서 이 여성 포로들과의 이혼을 요구하는 집안들의 이혼 소송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의 경우 10년이 지난 뒤에 조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돌아온 지 2개월 만에 소현세자가 사망하면서 인조 이후에는 복림대군이 왕위를 잇게 되었고요. 이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절치부심하면서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북벌론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